재산 상속문서 분재기를 주제로 한 장서각 특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역시 키워드는 공정과 합리, 분재기 속에 들어있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좀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재밌고 유익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상속 제도를 한마디로 일별하자면 우리 아주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는 아들과 딸에 대한 차등이 없는 재산의 어떤 나눔이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문화 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17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가 되면 주자학적인 종법 질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아무래도 남자 중심, 남자 중에도 큰아들 중심의 장자 중심의 상속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기적으로 한 300년밖에 안 돼 있지만 그 300년의 역사에 흔적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 아득한 옛날부터 상속도 그렇게 해왔고 모든 것이 남자 중심의 사회로 편제되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문서는 1717년에 숙종대왕이 후일의 영조가 되는 연인군에게 이 노비를 하사하는 문서입니다. 이 시기가 연인군이 자신의 생모였던 숙빈 최씨가 돌아가셔서 아들로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러한 상속은 어머니를 여인 연인군 즉 후일의 영조에 대한 아버지 숙종의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먼저 세상을 떠나간 그 아내 숙빈 최씨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아들에 대한 상속으로 좀 달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울렀기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서각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이고, 역시 왕실의 또 왕가의 문서답게 종이의 재질이라든지 또 글씨의 어떤 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면서도 우수한 그 문서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럼 과연 그 상속을 하는 그 당일에 집안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것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문서들이 그 전경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정황으로 우리가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상속하는 날 가장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상의 신주가 있는 사당에 가서 고합니다. 오늘 제가 아들 손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라는 취지로 조상에게 고하는 형식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큰아들부터 막내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출생 순서 또는 위계 순서에 따라서 대청만에 쭉 앉힙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가훈, 가풍 이런 것들 일장 문시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상속하는 이 재산들을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덕담을 하면서 이 상속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 대청마루의 왼쪽 끝에는 이 상속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 그 내용을 계산할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전자계산기를 가진 계산자 한 사람을
왼쪽에 세우고, 오른쪽에는 그 내용을 받아 적을 수 있는 붓대, 즉 붓을 잡은 자를 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세워서 상속을 진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 아마 대체로 이 재산 주인 즉 가장은 구두로 재산의 분배 현황을 이야기를 하면 왼쪽에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 두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상속 당일의 모습들을 비교적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문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문서는 상당히 시기가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 세종대왕 때의 문서니까 1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이 문서는 그 상속 문서 중에서도 부모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합의해서 그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나누는 그런 문서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화훼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서는 화훼 문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주 귀중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전주 유씨 집안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조선 초기의 상속은 대체로 균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분이 맞는데, 그런데 이 분재기상의 노비의 숫자를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 한 19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9 정도의 차이가, 형제 자매별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균분이냐, 골고루 나누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진정한 균분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종이라도 남자 종과 여자 종이 다르고, 또 종 중에도 젊은 층, 중간층, 노년층의 노동력이 다르고, 또 기운이 센 종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운은 약하지만은 영리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철저히 고려해서 나누기 때문에 숫자 참으로는 차이가 난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힘센 종 셋보다는 영리한 종 둘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정한 내용적인 균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가 난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전옥답은 한마지기에 예컨대 한 말의 쌀이 난다면, 천수답은 10마지기에 한 말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골고루 나눈다라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소출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나누었기 때문에 형태적인 면적이나 노비의 숫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그 차이가 곧 실질적인 균분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문서를 우리는 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반은 지금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등기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의 경우는 재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관청에다가 이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무였었습니다만 조선 후기가 되면 거의 이반 받는 일은 적어졌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반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 문서가 바로 상속을 받은 문서가 돼요.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국가에 등록한다라는 취지로 그 등기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앞에다 붙입니다.
요게 사실 선행하는 문서고 뒤에 문서지만 문서의 내용상 위치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뒤에 하나 문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 매매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요. 이 상속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문서와 두 번째 상속 문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증인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해서 관청에다가 등기 신청을 하면, 즉 입안 발급 요청을 하면 관에서는 이 전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저 뒤에 마지막에 입안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침으로써 바로 이제 문서가 공식적인 등록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보면 빨간 도장이 찍힌 것도 있고 검은 도장이 찍힌 것도 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것은 국가 또는 관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도장은 민간의 사람들이 찍는 도장인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성들,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은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사인, 서명이 되어 있는데 남자들은 서명합니다. 요약하면 조선시대의 문서에서는 또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히 사대부 남자들은 모든 공사행위에, 문서행위에 있어서 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우만 검은색 네모난 도장을 찍도록 하고, 붉은색 도장은 국가 또는 관청만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오해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사인을 많이 하고 서명을 많이 합니다만 이 문화가 서양 문화의 유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인, 서명은 아주 고유한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인 모습인데, 이게 일본 시대를 거치면서 도장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마치 우리 문화 속에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앞으로는 이 사인이 고유한 우리 문화였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사례는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 지금 케이스 안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뭐 조선의 양반들이라면 누구나 다 읽어야 될 유교 경전유가 되는데, 그 책 내용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책을 주는 과정이 매우 특별해서 이번 전시에 아주 중요한 코너로 설정한 것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숙종 때 판서를 지낸 이관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임금의 참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다 보니까 임금으로부터 많은 책을 하사를 받았습니다. 유학자가 반드시 봐야 될 그런 책들이죠. 근데 이 책을 정상적으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큰아들, 큰손자에게로 아마 양도 내지는 상속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손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학문적으로 대성할 것 같은, 또 유학자로서 굉장히 좀 성장할 것 같은 작은 손자를 지목해서 이 책을 줬습니다. 큰 손자가 아닌 작은 손자를 지목해서 학문적인 영향을 일찍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책을 통째로 이만부라고 하는 작은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물려주는 행위, 즉 지목해서 물려주는 행위는 책을 준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지식을 분재한다, 학문을 분재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례로 우리가 지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책을 받은 손자 이만부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할아버지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할아버지가 보아왔던, 선견지명으로 보아왔던 그 할아버지의 기대 그대로 학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18세기 영남학파에서 거의 5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저명한
학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이만부가 되고 그분이 남긴 저술이 저 위에 있는 식산집입니다. 이 식산집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이 할아버지의 어떤 관심과 배려 그리고 뜨거운 그 열정이 손자로 하여금 더욱더 학문에 매진하게 했다는 점에서 또 그런 일가의 모습들이 조선의 영남학파를 살찌우는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문화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문서가 세 점의 문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코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얄 패밀리의 상속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문서는 문종대왕의 후궁이 문종대왕의 본딸인 경혜공주에게 재산을 주는 것. 이 두 번째 문서는 바로 그 경혜공주가 자신의 아들 정미수라는 사람에게 또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이 도장의 요소. 아까 제가 여성들의 경우는 네모난 검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붉은색 도장은 국가 또는 관청만 찍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의 경우에도 왕실 사람들은 붉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이 갖고 있는 신분 사회적인 모습의 한 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그 도장을 왕실 사람들이 붉은색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일반성 위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도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빨간 도장은 임금의 비님 숙빈 홍씨라는 사람의 도장입니다. 숙빈은 임금의 아내들 중에서도 급이 좀 높은 사람입니다. 후궁 중에서도. 근데 옆에 보면 소용은 같은 아내들 그룹 속에서 또 급이 좀 낮은 사람입니다. 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도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또한 신분성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저쪽에 보면 경혜공주의 도장은 이 경혜공주는 임금의 정실 부인의 딸이기 때문에 아주 신분적으로 당당한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도장이 임금의 후궁, 임금의 아내라 할 수 있는 후궁의 도장보다 사이즈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질서 속에 봤을 때 정식의 공주가 왕의 후궁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문서의 경우는 어떤 또 아련한 사연이 있느냐 하면 경혜공주가 아주 말년에 정신이 아주 혼몽한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인데 뭐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너한테 준다라는 취지입니다. 원래 상속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재산을 지목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포괄적인 상속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이 상속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틀 후에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말은 거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서 임종에 아주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이틀 후에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경혜공주 자체는 단종의 폐위 이런 과정에서 인생에 아주 곡절이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바로 이제 단종대왕은 이 경혜공주에게 남동생이 되는데 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또 단종을 폐위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단종과는 경혜공주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곡절을 겪은 나중에 또 복권에 대해서 공주의 신분을 회복합니다마는 아주 기구한 아주 풍파가 많았던 삶인데 어쨌든 그분의 흔적이 담긴 원본 문서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한국 문화사적으로 또 사회 경제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선의 상층 양반들, 뭐 이름하여 재산가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문서가 조선의 어떤 양반들 중에도 굉장히 그 경제력이 큰 집안의 사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서 속에 등장하는 재령이씨 집안에서 나온 이 문서 속에 등장하는 노비의 총수가 758구입니다. 그 758구를 지도상에 표기하면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합니다. 제주도를 빼면 뭐 거의 전국 팔도에 분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 이제 다시금 하나의 그 분포를 도표로 전환하면 저러한 형식이 되는데, 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758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인데, 그럼 우리가 노비를 이야기할 때 솔거가 있고 외거 노비가 있는데 758구를 솔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몇몇 핵심적인 중요한 인력만을 솔거 노비 형태로 취하고 나머지는 다 외거가 되는데, 외거도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형태의 외거가 있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외거 노비들은 경작을 한다라기보다는 주인에게 신공이라 불리는 몸값을 지급하는 형태로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령의씨 집안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노비들에게 신공을 받음으로써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취하고 노비는 또 노비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굉장히 그 방대한 그 강력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벼슬이 유지될 때, 사환이 지속될 때 경제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 어떤 등비 구조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벼슬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정보력도 뛰어나다는 뜻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있어서 재산은 벼슬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758구를 가진 이 양반가의 재산 현황이 이 집뿐만이 아니라 아마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조선의 상층 양반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재산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를 우리가 흔히 남존여비의 시대, 남자가 귀하고 여자는 낮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남존여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분재의 현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여성이 결코 비한 존재라기보다는 남자와 대등하거나,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남자의 상에 굉장히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서해 유성룡 선생 어머니가, 안동김 씨가 그 서해 선생 형제 자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문서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돼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모습. 바로 뭐 여성이 실질적으로 이 문서의 주인이다, 주체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단적인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사회를 너무나 그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틀 속에서 남존여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 조금 조정해 나가고 조선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분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문서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도장의 이야기. 역시 안동김 씨 부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또 신분이 4대 부이기 때문에 검은색 나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외에 참가한 모든 남자들은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사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서 행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 또 여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서의 양상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은 신분사회인 동시에 능력사회입니다. 조선이 뭐 양반 중심의 신분사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신분성을 가지고 조선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신분성의 능력성을 가미해서 조선사회의 어떤 체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분재기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서들이죠. 이 문서는 사위가 장모한테 너무 살갑게 잘하는 겁니다.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장모 생신이 되면 늘 챙기고 환갑이나 칠순이 되면 더 융숭하게 대접을 하니까 이 장모의 마음이 굉장히 기쁜 겁니다. 기쁘니까 사위에게 그 효성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주는데 바로 토지와 노비를 준 것입니다. 이 사위가 누구냐? 임진왜란때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무의공 박의장이라는 분이 전쟁터에서는 뭐 그 누구보다 용맹한 장수였지만 이 참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장모에게는 그 누구보다 살가운 사위가 되었고, 그 사위의 그런 정성에 장모가 감동해서 효에 감동해서 재산을 내리는 것입니다. 효도해서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것, 그것 또한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선사회를 봐야 되는 중요한 실마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뭐 겉벌이 서말이면 처가 살인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조선 아주 후기의 이야기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만 하더라도 사위와 장모의 관계, 외손자와 외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깁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는 말이 필요 없이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였지만, 이제 세상이 유교적으로 편제되면서 친가, 외가를 가리는 쪽으로 변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사회는 그 신분사회인 동시에 능력사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적인 상황이 바로 뭐냐? 상속에 있어서의 보너스 제도의 존재입니다. 우리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별급 문서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준다, 보너스 형태로 지급한다라는 형식이 되는데, 바로 이 문서가 1657년 정효준 별급문기라고 불리는 보너스 문서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 보너스를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 뭐냐? 과거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과거 합격은 개인은 물론 집안의 영광이고 나아가서는 그 고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주 기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을 하면 예외 없이 보너스를 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정효준이라는 분이 손자가 문과에 합격을 하니까 보너스를 주는 문서입니다. 그 보너스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는 토지와
그렇게 많지 않는 노비를 손자에게 주는 것인데 그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특별히 기려서 보너스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 중에 과거에 합격해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보너스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속으로 상당한 경쟁심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경쟁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라도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재산이 전체 파이가 존재하는데 제일 큰 형이 문과에 급제해서 보너스를 일부 받아버리고 막내 동생이 또 문과에 합격해서 또 보너스를 받아버리면 전체적인 나눔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역시 과거에 합격하거나 효성을 잘 하거나 해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두드러진 사람은 재산적으로도 상당한 우월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상속에 반영되어 있는 능력주의, 경쟁주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서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항은 과거에 합격을 하면 잔치를 하기 마련이고 잔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있는 분들이 하객으로 참여한 분인데 이 하객들이 이 문서에 마침 집단 정인이 됐습니다. 집단 정인이 돼서 연명으로 정인을 써줬는데 여기에는 전현직 영의정을 비롯해서 육조의 판서, 참판 등 내노라 하는 조선 중앙 관료들이 기라성 같은 관료들이 여기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모두 친필로 사인을 다 했습니다. 이 분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분재의 형식 속에 그 정인의 어떤 그룹이 하나의 그룹이 정인을 쓰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사례로서 아주 주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학술적으로 가공하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까요? 자, 이 코너는 평민과 노비의 재산 상속입니다. 노비가 무슨 재산을 상속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비의 경우도 주인에게 신공이라 불리는 자신의 몸값을 주고 나면 그 외의 소득은 자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재산을 역시 자기의 아들과 딸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1540년에 복만이라고 하는 남자 종이 옥금이라고 하는 큰 딸과 복금이라고 하는 작은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입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속이 양반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민과 노비들에게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무슨 이제 평민 여성이 역시 재산을 상속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인데 뭐 내용도 내용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평민의 경우는 저기에 보면 손바닥 모습이 보일 겁니다. 양반의 여성은 네모난 검은 도장을 찍고 왕실의 여성은 네모난 붉은 도장을 찍음에 반해 평민과 천민 등 그 이하의 참 하층에 있었던 여성들은 손바닥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바닥을 찍었다 해서 그걸 수장이라 그러고 나중에 좀 단순화되면 이 손가락, 이 마디촌자를 써서 수촌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자가
인식이 안 됐던 하층의 사람들의 자기 표현의 방식의 모습을 우리가 이 문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왠지 손바닥 도장을 찍는 걸 보면 좀 아련한, 좀 안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조선시대 하층민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상속은 뭘 대상으로 하느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상속의 대상입니다. 토지와 노비는 물론이고 사람이 주거하는 집,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밥솥, 국솥,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 요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 상속했느냐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정신으로, 어떤 가치로 상속 제도가 유지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조선 초기는 초기대로, 후기는 후기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나름의 공정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이 분재기가 단순히 재산의 나눔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공정과 합리를 추구했던 조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역사 속으로 다가가고 또 그 시대의 역사 문화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분재기는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대중들에게, 나아가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데에도 아주 값진 자료의 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